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저희가 금요일마다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죠.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염 차장님의 성을 따서 제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휴가 못 가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 그럼 이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가장 큰 두 가지 줄기가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소득 주도 성장이야 요즘에 좀 많이 논란이 되고 네.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셈 치더라도 혁신 성장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좀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네. 이게 고용 좀 불안을 좀 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일단은 이제 혁신 성장의 이제 원동력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이 뭐 AI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뭐 클라우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어떤 물론 이제 인력도 좀 필요하겠지. 거기에 관련된 이제 기반 산업들이 아직 없는데 네. 그쪽을 통해서 일단 고용 창출도 하고 사실 기업들이 지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계속해서 인력들은 이제 좋은 인력을 좀 뽑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공백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효율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인력 구조가 또 사실 노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고령화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좀 효율성을 좀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혁신 성장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큰 줄기는 네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제가 또 네. 이따가 또 방송 중에 또 중간중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대감은 누구나 갖고 있고 또 그 산업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돈을 쏟아붓는 것도 사실인데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지 뭐 4차 산업혁명이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부각된 건 아니었었잖아요. 네.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 정권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영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 텐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라는 게 꼭 100% 이게 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좀 약간의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드릴 것 같은데 네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니볼이라는 영화 좀 많이도 보셨을 거예요. 브래드 피트가 네, 주연으로 브래드 피트 나왔었던. 나왔는데 이제 그게 실제 모델을 한 거죠. 그래서 그쵸. 97년인가 8년도에 빌리빈 단장이라는 사람이 네.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이제 야구단 단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그 야구단이 거의 뭐 꼴찌 그룹입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근데 스타 선수가 좀 있었어요. 네. 비용은 많이 드는데 네네. 효율성도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방만한 경영도 하고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고 네. 재정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빌리빈 단장이 뭐를 하냐면은 데이터를 이제 야구에 접목을 합니다. 그 당시엔 데이터 야구 같은 게 없었어요. 지금 데이터 야구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뭐 넥센 같은 게 대표적인 이제 구단인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야구 선수를 뽑을 때 드래프트라 그러는데 네네. 그냥 감에 의존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빌리빈 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명 중에서 2명 정도만 성공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50명을 뽑아놓고 그 중에 2명만 성공하기를 그냥 뭐 마치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그냥 빈다 과거엔 이거죠. 그렇게 예, 해왔다. 과거에 네. 그냥 그래가지고 한두 명 성공하면 그걸로 대박 난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었죠. 그 당시 이제 빌리빈 단장 생각으로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야구단은 돈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터를 그리고 야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득점 아닙니까? 네, 득점을 내려면 일단 누상에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출루율이 높은 선수를 이제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런 선수들을 스카우터들을 동원해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그런 선수들을 중에서 또 비싸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선수들만 꾸려가지고 선수들 영입을 했는데 그게 당장 효과를 본 건 아닌데 한 몇 년 후에 2002년도에 네네. 그때 이제 MLB,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20연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우승까지는 못했지만 이게 이제 결국 꼴찌 구단에서 그 정도의 네, 엄청난 성과를 근데 그 차장님 이 이야기 굉장히 오래 했다가는 저희 시청자분들 채널을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내용인데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네.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좀 빌리빈 단장 같은 이제 그 당시 처음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 단장이 했던 건 뭐냐면 결국 지금의 혁신선장입니다. 이 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득을 올린다는 건데 네. 기업들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인건비로 그렇죠. 인건비 그러니까 부담으로 기업이 성장하지 네. 못하는 상태에서 인건비가만 올라가게 된다면 네. 오히려 기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네, 거죠. 그런 상황에서 비용은 좀 증가할 네네. 텐데 비용을 증가하는 부분을 좀 커버를 하려면 결국에는 효율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 아까 이런 것처럼 데이터화가 좀 데이터화뿐만이 아니라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겠다는 게 좀 하나의 원칙인데 결국 거기서 이제 기업들을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국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혁신 성장이라든가 소득주 그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이 좀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네. 좀 야구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카카오 택시만 보더라도 이 혁신 성장 가운데 하나의 축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택시를 타고 싶은 사람과 그리고 택시를 운영하시는 그 택시 기사분들이 만나는 접점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네. 뭐 길거리에서 잡아봐야 되는데 또 놀고 있는 택시들도 상당히 많았었고 거기서 뭐 안 태워준다 이러고. 근데 이제 카카오 택시로 인해서 그 타고 싶은 그죠. 사람과 네. 그 태우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좀 주도하고 싶다는 건데. 네. 뭐 어떤 식으로 할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수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뭐 직접적인 회사도 있고 간접적인 네네, 회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제 정책이 앞으로 시행이 됐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제가 한 3개 정도 한번 네네. 찾아봤는데 일단 뭐 종목들만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는 그 한국전자금융이라는 회사는 많이 좀 아실 거예요. 요즘에 좀 그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 가지고 가장 좀 부각되고 있는데 원래 이 기업 같은 건 은행들 그 ATM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리하는 회사거든요. 그걸 관리하는데 이제 그 2014년도부터 그 키오스크라고 무인 주문기 아시죠? 네네. 그거하고 무인 주차장 운영하는 그 요즘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해가지고 지금 사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이렇게 그 편의점이라든가 또 최근에 뭐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데 네네. 가시면은 무인 주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결국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기업들도 아니면 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인건비가 이렇게 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소득주도 성장에 따라서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무인 시스템입니다. 네. 이거를 결국에는 한국전자금융이 국내 1위거든요. 키오스크 쪽. 이미 오래전부터 했었고 네. 무인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주나 이런 서울 쪽에 땅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노는 땅 되게 많거든요. 네. 그거를 빌려줘요. 네.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자금융은 그냥 임대료만 내고 그걸 운영을 하게 되고 네. 또 기존에 주차장 운영하던 사람들은 무인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요. 거기 주차장에 24시간 사람 배치되어 네. 있었어야 되니까요. 그게 네. 엄청나잖아요. 네, 인건비만 네. 해도. 근데 그거를 다 해결해 주는 업체죠.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특히 일본의 무인 주차장 시장은 굉장히 큰데 네. 거기에 따라서 한국도 지금 아직은 성장 초기인데 네네. 역시 좀 비슷하게 좀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좋게 보고 있고 또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ATM기 관리하는 회사가 이 지역마다 있는데 네. 그 인력들이 그냥 키오스크 무인 주차장 돌아다니면서 관리만 하면 돼요. 아.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부 정책이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간접적인데 그냥 수혜를 받을 수 그러니까 있는. 그동안 사실 해왔던 네. 일이었었는데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좀 더 부각되게 되는 네, 이제 기업이라고 더 할 수가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빠르게.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업은 카페24인데 요거는 네. 좀 약간 자영업자들한테 좀 그렇죠. 해당되는 건데 인터넷 쇼핑몰 이제 만들어주는 네네.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영향력이 이렇게 영향력이네. 많은,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 이 카페24 통해서 또 쇼핑몰도 많이 개설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런 그 인터넷 쇼핑몰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 또 사람도 쓰게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카페24가 사실 이런 걸 다 대행해 줍니다. 특히 웹 호스팅이라고 서버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다 저렴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페24는 저는 정말 이제 꼭 그쪽과 무조건 100% 연동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플랫폼 회사로서 또 요즘에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쇼핑몰 그 운영하시는 분한테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라고 네. 물어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서버라고 네, 하더라고요. 서버 그러니까 비용이. 많은 분들이 우리 쇼핑몰에 와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서버를 또 설치해 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서버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카페24가 대신 그 서버 다 갖고 있고 네. 그 플랫폼 다 갖고 있고 우리는 그냥 주소만 만들어 주면 되는 그러니까 빌려만 네, 주는 거죠. 빌려만
위험한 같아요. 주는. 알겠습니다. 카페 24까지 들어봤고 세 가지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한 종목은? 예, 마지막은 그 SPG인데 이게 이제 네네. 로봇 관련주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결국에 이제 공장도 어차피 이제 모두 다 사람이 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에서도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게 결국 공장 쪽에 제조업 쪽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좀 측면에서 SPG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전제품형 원래 모터 만드는데 로봇 그 이렇게 자동차 제조 공장 같은 데 보면 로봇 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팔에 들어가는 이제 중간에 관절 역할하는 게 감속기라고 있어요. 이 속도를 떨어뜨려 주는 거. 이게 속도를 떨어뜨려야 관절이 자재로 움직이는데 이게 일본 기업들이 독점인데 이번에 국내에서 최초로 SPG가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성공했고 특히 중국 회사들 비중 수요가 높은데 중국 회사들은 저기 일본 업체들이 너무 이게 비싸게 파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SPG가 그쪽을 공략하겠다는 좀 얘기를 좀 밝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가지고 좀 로봇 또 제조업종의 어떤 그 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으로 SPG도 한번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 세 가지의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또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릴 네. 수밖에 없죠. 이 세 가지 중에 뭐 가격이나 이런 다양한 변수들까지 다 고려해서 좀 그래도 가장 좀 애착이 가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지금 네. 이 기업들 봤을 때 그래도 지금 당장 크게 성과가 나는 건 한국전자금이에요. 한국전자금이요. 네, 전자금이 네네. 단기적으로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카페24는 이게 네네. 플랫폼 회사거든요. 네네. 마치 그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회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국 장기적으로는 뭐 카페24 같은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하지만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한국전자금융을 네. 꼽아주셨고,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선별을 해봤고요. 그 정부 정책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까지 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도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혹시 우리가 주말 사이에 좀 알아놔야 될 변수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의 일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끝나고 네네.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아마 그 제롬 파웰 연준의장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네네. 어땠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 이슈가 될 만한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 나는 반대한다. 탐탁치 않다 그랬죠. 근데 이제 제롬 파웰 의장도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네. 뭐 아랑곳 않고 그냥 금리 인상 하겠다고 밝힐지 아니면 좀 수그러들지 네네. 그 부분은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만약에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는 금리 인상 그래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게 됐을 때 결국은 달러 강세를 우리는 우려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게 시장에 좀 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뭐 그렇게 안 보는 게 네네. 일단 FOMC 의사록에도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우려한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거기도 추가 금리 인상 얘기를 밝혔는데 그 내용이 붙으니까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거든요. 추가 네. 인상을 한다고 네. 하는데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무역 분쟁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롬 파웰 연준의장이 저는 별 얘기 안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냥 이 금리 인상 예정대로 하겠다 아마 이럴 것 같긴 한데 네네. 또 말미에 이런 얘기 하겠죠. 트럼프를 의식해서는 아니겠지만 결국 근데 그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이게 정말 영향을 주게 된다라면은 뭐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네네. 이런 발언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뭐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뭐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생각은 일단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해 보실 게 8월 말에 중국 A주 이제 MSCI 편입 얘기가 좀 나올 텐데 2.5% 편입되면 조금 이탈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네네. 다음 주 이제 31일 날 금통이 음. 열리게 되는데 아마 금리는 동결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증시 전망과 함께 다음 주에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예, 다음 주 이제 투자 전략은 지금 최근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달러 강세가 많이 진정됐습니다. 네네. 지금 한국 증시가 6월부터 약했던 가장 큰 요인은 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을 보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달러 강세 약해지고 그다음 위안화는 조금씩 절상되고 있고 그런 부분 봤을 때 지금 오늘도 외국인 사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좋은 부분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펀더멘탈 아무런 이상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중요한데 수급 개선 시그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좀 완만한 상승 기대하시고 결국 종목 장세인데요. 네.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종목 위주. 그러니까 너무 오른 것보다는 네. 바닥권 종목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뭐 그럼 종목도 한 가지 줄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제노레이라는 종목인데 네네. 이 종목도 좀 많이 하락했던 종목인데요. 엑스레이 그 진단 장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의료기기 업체인데
이 수술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이동식 진단 장비 쪽에서 국내 1위 업체고 이쪽에서 굉장히 좀 성장 보이고 있고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도 이 회사가 하고 있는데 네. 국내보다는 중국입니다. 이 중국에서 지금 치과용 이 엑스레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중국의 치과 의사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 중국 사람들도 사실 치과 지금 요즘에 좀 많이들 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걸 봤을 땐 중국 쪽에 또 뭐 임플란트 수요도 여전히 꾸준하기 때문에 치과용 엑스레이 시장 계속 커나간다는 측면에서 기대하시면 좋겠고 2분기 실적도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PER이 13배면 의료기기 업종이 한 20배 넘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25,0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참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